사실상 여러분들은 이 경매의 절차를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경매가 보통 어떤 프로세스를 진행이 되고 얼마의 기간이 걸리는지, 그리고 경매의 종류는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릴게요. 경매 두 개밖에 없어요. 임의 경매, 그리고 강제 경매. 자, 일단 정의부터 한번 보자면, 임의 경매는 담보로 설정한 권리가 있어야 진행되는 경매라고 제가 제 나름대로 적어놓은 거, 어디 나온 거 아니에요.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담보, 여러분들이 아시는 담보 뭐 있어요? 근저당. 근저당. 전세권. 아, 빨리 보셨구나. 이래서 안 적어놔야 되는데. 자, 일단 맞아요. 근저당, 그리고 전세권, 그리고 담보 가등기까지. 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자, 근저당권.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대부분 돈 빌려준 사람이 설정해 놓는 거죠. 전세권은? 전세자. 근데 전세자는 집주인한테 돈 빌려준 거 아니잖아요. 그죠? 보증금이잖아. 근데 왜 얘는 전세권이라고 이렇게 따로 담보의 성격인가요, 얘가? 전세자들 보호해주기 위해서. 물권이라서. 아, 전문 용어 나왔어요. 물권. 그쵸. 그렇게 알아도 좋아요. 좋긴 좋은데, 저는 이제 물권, 채권 그러면 그때부터 졸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웬만하면 제가 말을 안 하는데, 너무나 맞아요. 사전적 의미로는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다 물권이에요. 물건 아니고 물권. 물권에 대한 권리. 근데 이 전세 금액 있잖아요. 전세 보증금. 전세 보증금을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무상으로 대출받은 금액이에요. 네, 빌린 금액이에요. 빌린 금액. 그래서 담보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담보 가등기. 담보 가등기는 잘 못 들어보셨던 내용이죠. 담보 가등기. 그냥 가등기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 얘 역시도 근저당권과 비슷한 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세한 건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나머지 밑에 있는 임의 경매는, 강제 경매는 조금 어렵죠. 집행권원이라는 게 있어야 진행되는 경매예요. 집행권원. 보통 뭐 민사소송을 한다라든가, 보통 다 민사지. 어떤 뭐 이제 지급 내역을 이제 강제한다라든가, 법원에서 어떤 판결문을 받았을 때 그거를 근거로 진행되는 경매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A라는 사람이 아파트를 살 때 1억짜리 아파트 사게 저한테 5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담보대출. 그러면 제가 5천만 원 빌려주는 대신에 그 집에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겠죠. 제가 5천만 원을 빌려줬던 영수증이잖아요, 그게. 자, 근데 A라는 사람이 집을 사면서 빌리는 게 아니라 저한테 개인적으로 5천만 원만 빌려달래요. 일종의 신용대출이 되겠죠. 신용대출. 그럼 신용대출로 제가 5천만 원 빌려줬어요. 그러면 그 5천만 원에 대한 근거를 뭘로 남겨? 저당 잡아야 돼요? 저당. 근데 개인의 신용을 저당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차용증. 결국엔 뭐 차용증이라는 것밖에 없어. 뭐 그거보다 더 원천적인 거는 뭐 각서 같은 거. 근데 적어도 앞으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이 그럴 일이 있으시다면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라는 걸 받으셔야 돼요. 공증이 된. 어쨌든 그런 서류가 전부야. 자, 그러면 5천만 원을 빌려간 사람이 안 갚아. 담보대출을 한 사람한테는 제가 그 근저당권을 가지고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면 돼요. 근데 저한테 신용으로 5천만 원 빌려간 사람, 그 5천만 원 어떻게 받아내죠? 여러분들이 감정이입하셔야 돼요. 5천만 원씩 지금 뜯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담보로? 담보로? 또 다 얘기해 보세요. 간이나 신장. 너무 폭력적인 거 말고. 차 같은 거. 차 같은 거. 또 일단 가장 원천적인 거는 괴롭혀야 돼요. 돈 내놔, 돈 내놔, 돈 내놔. 영화 드라마에서 보면 막 협박하잖아요. 돈 받아내려고. 그게 실질적으로 많이 좀 극화된 건 있겠지만, 근데 내가 만약에 A라는 사람한테 빌려준 5천만 원에 대한 근거 자료를 갖고 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먼저 소송을 걸어야 돼요. 네, 소송. 그래서 법원한테 내가 그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판결문을 받아야 돼요. 계좌 이체해 준 내역이 있네. 이자도 조금 받았었네. 빌려준 게 맞구나. 그러면 네가 승소라는 판결문을 줘요. 그럼 그 판결문을 갖고 이제 내가 추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요.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유체동산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 게 있어요.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막 그런 거 나와 있죠. 망한 집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뭐예요? 빨간 딱지. 자, 그러면 보통 이 강제경매에 포함되는 것들은 지금 말씀드렸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위에 담보가등기 말고도 가등기라는 게 하나 더 있죠.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임차권리. 임차권리는
임차권하고 다른 겁니다. 임차권하고 다른 거고요. 보통 우리가 임차에 들어갈 때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는 거. 네, 보통 그냥 그런 걸 임차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 가지고 경매 진행할 때는 강제 경매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A라는 정말 되게 욕심이 나는 빌라가 하나 경매로 나왔어요. 근데 경매가 강제 경매예요. 강제 경매. 그리고 경매를 건 사람이 개인이야. 근데 청구된 금액이 한 1,000만 원 정도 돼요. 자, 이런 경매는 정말 돈을 주고받은 문제 때문에 넣을 수도 있겠지만 감정 싸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사업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다른 기타 채무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면 이런 경매는 우리가 낙찰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임의 경매에 대비해서 취하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취하. 경매가 도중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진행이 끝까지 안 가는 거예요. 이 너무나 좋은 물건이어서 내가 굉장히 많이 조사를 하고 막 시간을 많이 들였어. 근데 입찰하기도 전에 취하가 돼버려. 이런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또 반대로 낙찰을 받았어. 낙찰을 받았는데 이 집이 알고 보니까 이혼 소송 때문에 진행되는 경매였던 거예요. 그러면 경매는 낙찰 받고 나서 끝이 아니거든요. 대부분 초보자분들이 경매를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꼽는 게 명도예요. 기존에 살던 사람들 내보내는 거. 그걸 되게 무서워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여태까지 명도 때문에 머리 아팠던 적은 저는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명도 어려운 건 안 해요. 애초에 이 경매가 왜 진행됐는지, 어떤 성격인 건지, 그러면 내가 낙찰받은 뒤에 이 집에 누가 남아있는지를 사전에 이 경매 성격에서 다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면 안 하면 돼요. 집주인이 살고 있는 경매와 임차인이 살고 있는 경매 중에 명도가 쉬운 건 뭘까요? 명도가 쉬운 건 뭘까요? 집주인이 살고 있는 거? 왜요? 체념하고 나가잖아요. 체념하고. 굉장히 선하신 거예요. 진짜 선하신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제 경험상으로는 반대예요. 임차인이 살고 있는 집이 명도가 훨씬 쉬워요. 임차인은 왜? 간단해. 자기 보증금만 확보되면 돼요. 근데 집주인이면 정말 힘들어요. 갈 데가 없어요. 네. 그래서 집주인이면 명도가 조금 더 힘들고, 이혼 소송이면 명도 힘들고, 재산 분할 소송이야.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형제한테 남겨준 집이야. 근데 그 집에는 부모님이 살고 계셨어요. 혹은 부모님이 전세를 주고 계셨어. 그런 집은 명도 어떨까요? 형식적 경매. 그러니까 부모님이 남겨준 재산을 자식들이 나눠 가지려고 경매를 넣은 거잖아요. 그 집에 욕심을 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 받는 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매의 성격을 보면서 내가 이게 명도가 쉽다, 어렵다를 미리 아셔야 돼요. 자, 경매 절차는, 종류와 절차는 이렇게 아시면 되고, 이제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지 다음 장에서 한번 볼게요. 자, 보통 경매는 채권자, 경매를 신청한 사람. 자, 개인 민사소송 걸어보신 분. 아우, 너무나 평이하게 살아오셔서 너무나 좋습니다. 간단한 민사소송이면 나홀로 소송이라는 게 워낙에 많이 알려져 있어갖고 인터넷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리고 약식으로도 가능해요. 그렇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뭐 처음부터 변호사부터 사고 그러진 않지만, 만약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야. 그러면 내가 그런 것까지 할 시간은 없고 그냥 변호사 사서 하겠다. 자, 그러면 일단 변호사 선임할 때 선임 비용 들어가죠. 착수금이라고 보통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변호사가 소장 써주면 그 소장 써준 거 갖고 법원에 제출하면서 예납금이라는 걸 납부를 해야 돼요. 예비로 납부한 금액. 뭐냐면 사건이,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에서는 모든 연락을 다 등기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발생되는 비용들, 자기네 직원들이 쓰는 인건 비용들 다 포함해서 미리 비용을 받죠. 소송 비용을. 자, 그러면 이 소송 비용을 누가 내요? 진 사람? 처음에 신청할 때. 그죠. 신청자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 민사소송을 신청하는 사람은 대부분 이제 원고라고 말을 하죠. 이 사람들은 뭔가 피해를 본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피해를 주장하기 위해서 소송을 낸 거죠. 그런데 가뜩이나 나 지금 피해 입었는데 경매 비용까지, 사건 소송 비용까지 내가 내야 되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모든 비용을 처음에 법원에서 받아서 나중에 승소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 돈을 다 돌려받는 거죠. 근데 만약에 원고가 패소하면,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패소하면, 지면 그 돈 돌려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고. 네. 그리고 못 받는 것뿐만 아니라 피고 쪽에서 선임한 변호사 비용까지 내셔야 돼요. 네. 만약에 피고에서 김앤장 섭외했어. 난리. 경매도 똑같아요.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제가 A라는 사람한테 담보대출로 돈을 빌려줬는데 저놈아가 돈을 안 갚아서 제가 경매를 넣는 거예요. 근데 저도 처음엔 돈을 내고 시작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모든 서류를 법원에 가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경매를 신청을 하죠. 그러면 약 3일에서 5일 뒤에 법원에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라는 걸 명령해요. 그러면 이게 어디에 표시가 되냐면 이제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돼요. 임의 경매 혹은 강제 경매라고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 이제 등기부등본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때부터는 일반적인 매매가 할 수 없는 부동산이 돼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로부터 약 40일 동안 법원에서 이제 일을 해줍니다.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과연 타당한지, 그리고 그 물건이 어떤 현황인지, 누가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법원에서 조사를 해요. 그리고 감정평가라는 걸 이때 같이 해요. 근데 이 감정평가는 법원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법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법원에서 외주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만약에 지금 돈을 빌려준 사람이어 갖고 지금 경매를 신청해서 감정평가 받는 데까지만 해도 지금 기간이 약 한 달 이상 걸리는 거예요. 아직 경매는 시작도 안 했습니다. 여기서 또 3개월 정도 동안 법원에서 이제 배당 요구라는 걸 받습니다. 배당 요구. 뭐냐면, 제가 A라는 사람의 부동산을 담보로 경매를 신청을 했지만 그 부동산에 또 다른 권리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혹은 돈을 빌려준 게 저만 빌려준 게 아니야. 다른 사람도 빌려줬어. 그래서 법원에서는 그걸 다 한꺼번에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3개월이라는 시간을 평균적으로 가져요. 평균적으로. 근데 이것도 법원마다 조금 다른 게 지방법원은요, 물건이 그렇게 사건이 많지 않다 보니까 한 2달 만에 되기도 해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길면 6개월까지도 가요. 시간이 오래 걸리면. 자, 그러면 배당 요구 종기까지, 예를 들어서 제가 A라는 사람한테 담보대출을 해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근거 자료가 있고 제가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또 사적으로 1,000만 원 정도 빌려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 배당 요구 종기가 되기 전까지 저도 받을 돈 있어요 라고 신청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못 받습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기간 안에 무조건 신고를 하셔야 돼요. 임차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들어갔어. 근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으면 이 배당 요구 종기가 되기 전까지 무조건 신청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다 배제돼 버립니다. 그렇게 돼서 배당 요구 종기가 다 끝나면 이제 약 3개월 뒤에 경매 기일이 잡혀요. 1차 기일. 일반적으로 경매는 좀 싸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한 번 정도는 유찰시키고 아니면 2번 정도 유찰시키고, 그러면 한 번 유찰 뒤에 그 다음 기일은 언제 잡히느냐? 평균 40일이다. 근데 여기 보면 지금 대부분 다 약 40일 정도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게 원래는 한 달이에요. 한 달. 근데 법원은 토일 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녹여내다 보니까 그냥 약 40일 정도, 영업일수로 따져봤을 때 40일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낙찰되기까지는 약 40일 간격으로 경매가 진행이 된다. 자, 그러면 2회차가 됐든 3회차가 됐든 어쨌든 누군가 낙찰을 받아서 결정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일주일 동안은 법원에서 원래 집주인 있죠. A라는 사람한테 이제 알려줍니다. 야, 네 집이 누가 낙찰을 받았거든? 근데 너 혹시 항소할 일 있으면 일주일 안에 해. 라고 항고 기간을 줘요. 이거 경매는 잘못됐어. 혹은 이건 뭔가가 잘못됐어. 라고 항고를 하게 되면 여기서 다시 취하가 되기도 합니다. 기각이 되기도 해요. 어찌됐든 2회차든 3회차든 낙찰이 되고 나서 일주일의 항고 기간이 지나고 나서 집주인이 그 어떤 항고도 하지 않았어. 그러면 그로부터 또 일주일 뒤에 일주일간 법원에서는 자기네들이 한 일을 점검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법원이 하잖아요. 근데 민법에 입각해서 모든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혹시나 자기네들이 잘못한 거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모든 절차를 곱씹어보는 기간을 일주일 동안 가져요. 그리고 그 일주일이 지나면 이제 비로소 매각 확정이 되는 겁니다. 매각 확정. 그리고 그로부터 약 40일 안에 잔금을 낼 수 있는 기간이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셈이 좀 빠르신 분은 여기 적혀 있는 일자만 좀 더해보면 잔금 납부까지 이 약 얼마나 될까요? 기간이? 8개월. 7개월, 8개월? 한 9개월 정도 되지 않나요? 지금 숫자만 따져보면 네. 대략 한 9개월 정도 될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무난하게 잘 진행될 때의 경매예요. 자, 근데 만약에 1차에 유찰됐어. 그러면 한 달 더 늘어나는 거지 뭐.
2차 이주철 됐어? 한 달 더 늘어나는 거고. 그래서 경매가 평균 시작부터 끝까지 얼마 걸린다? 1년 정도 걸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돈을 빌려준 저의 입장으로 한번 따져볼게요. 제가 1억을 빌려줘서 연 10%의 이자를 받기로 했는데 이 사람이 이자를 안 갚아서 제가 경매를 넣은 거죠. 근데 경매가 시작부터 끝까지 1년 정도 걸리잖아요. 그럼 저는 그 1년 동안 제 이자는 어떡하죠? 제가 못 받고 있는 이자. 이건 누가 주죠? 누군가는 줘야 되지 않나? 누군가는? 낙찰 받은 사람이? 엄밀히 말하자면 그것도 맞아요. 왜냐면 낙찰 받은 사람이 쓴 금액, 낙찰 받은 사람이 낸 금액을 갖고 내가 이제 환산을 받아야 돼요. 이게 근저당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솔직히 부동산은요, 근저당만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돈 벌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파트로 넘어가게 되면 그 근저당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지금 넘기시기 전에요. 그 보면 맨 앞에 지금 본안 소송이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빨간 글씨. 이게 뭐냐면 이 본안 소송을 뺀 나머지 절차는 임의 경매건 강제 경매건 똑같아요. 똑같이 진행이 돼요. 단 강제 경매일 경우에는 경매 신청을 하기 전에 이 본안 소송이라는 걸 먼저 하셔야 돼요. 가압류 소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집에 가압류가 걸리면 그제서야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 가압류를 근거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임의 경매는 제가 저놈이 제 돈 안 갚아요 라고 신고하면 3일에서 5일 사이에 바로 경매 착수입니다. 근데 강제 경매는 그 신청을 하기 위해서 이 본안 소송을 하기 위한 기간도 만만치 않게 들어요. 근데 이걸 판결문 받아가지고 네. 그냥 그것도 본안 소송인가요? 이 판결문이라고 적혀 있는 케이스도 있지만요. 대부분 판결문이지만 뭐 지급 결정문, 뭐 이런 식으로 정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고는 원고한테 얼마를 언제까지 지급해라. 보통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소장을 갖고 이제 그 집에 가압류를 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경매 신청을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자 보세요. 법원에서 진행되는 모든 민사소송은요. 사건 번호라는 게 매겨지거든요. 사건 번호.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경매는 일반적으로 타경이라고 사건 부호가 붙습니다. 타경. 그래서 앞에 2023 그러면 뭐야? 2023년에 접수된 타경 경매 사건 그리고 뒤에 일렬번호 뭐 1, 2, 3, 4, 5 뒤에 있는 건 그냥 일렬번호예요. 자, 제가 경매 신청했을 땐 이런 하나의 경매 사건 번호가 매겨졌어요. 근데 강제 경매일 때는 본안 소송이라는 게 또 따로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경매를 진행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2022년에 카단 1, 2, 3, 4, 5라는 사건 번호가 하나 또 만들어져요. 이거는 가압류 소송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놈의 2천만 원 하나 받아내려고 지금 민사소송을 2개 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이미 낙찰이 됐어. 낙찰이 된 사람을 또 데리고 가서 제가 취하할 겁니다. 그러면 낙찰된 사람한테 뭐 합의서 갖고 오라고 막 그래요. 집행관이. 낙찰을 받은 사람이 미쳤다고 합의를 해주겠냐고요. 자기 돈이 들어가 있는데. 낙찰을 받았는데. 그런 거 없어도 다 취하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런 게 다 이 사건 부호, 이 경매 프로세스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이 이 순서 그리고 기간 꼭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자 여기 이 배당 요구 종기까지 있죠. 경매 시작부터 배당 요구 종기까지 약 평균 6개월 정도거든요. 시작부터 평균적이에요. 빠르면 한 4개월 될 수도 있고요. 6개월 정도인데 사실 정말 좋은 경매 물건은 여기서 다 팔려나가요. 여기서. 그리고 이게 지나면 이제 매각기일이라는 게 잡힌다고 그랬잖아요. 이때 이제 뭐 1차 기일 언제, 2차 기일 언제 이런 날짜가 잡히거든요. 여기서도 충분히 정말 돈 될 만한 사건들, 좋은 사건들 많이 찾아낼 수 있어요. 단 조금 더 어렵죠. 여기서 사건지를 많이 찾습니다. 여기서. 일반 경매 유료 정보지 사이트에서 볼 수는 있는데요. 정보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찾아야 돼요. 그런 걸 배워야죠, 이제. 그런 거 배우려고 여기 모이신 거죠, 이제.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솔직히 딱 하나밖에 없어요. 등기부 등본만 잘 보면 돼요. 등기부 등본만 잘 보시면 되고 그리고 대출 관계만 잘 계산하시면 돼요. 그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최대한 쉽고 빠르게 제대로 짚어보는 경매. 재보경.